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보의 집합 전달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그런 인사이트를 가장 잘 주시는 분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이제 AI 트렌드에 관한 얘기를 좀 메가트렌드 측면에서 여쭤볼 거고요. 또 2분기 투자 전략 집중적으로 여쭤볼 겁니다. 일단 AI는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 미국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투자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한편 모든 일이 그렇지만 좀 불투명하다, 사그라들 거란 얘기도 있고요. 센터장님은 최근의 AI 트렌드, AI 혁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비가역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대가 컸지만 주춤한 상황인데 AI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고 이걸 저는 되돌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코너의 소 제목이 AI는 버블인가인데요. 저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요. 경제적 자원이 안 망할 기업에 정확히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가진 역동성인데요.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신기술이 도입이 될 때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99년, 200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닷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아올랐고요. 많은 경제적 자원이 그쪽으로 갔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포탈이라고 하는 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바뀐 인터넷 세상의 주인공으로 기대를 모았던 거는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은 건 구글입니다. 근데 구글은 99년,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있을 때 투자자들이 열광해서 주식을 살 때 상장되지도 않았었어요. 정말 이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 경제적 자원이 라이코스로 안 가고 구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운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신산업이 성장할 때는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버블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버블이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벌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회주의처럼 이 자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요. 일본이란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혹자는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체제라 그럽니다. 이 은행 시스템 중심의 경제 구조 아닙니까? 은행원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업에 언제 캐시플로 계산하면 돈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는 훨씬 역동적이고 기본적으로 법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델은 버블은 필요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성장주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계측 가능한 가치주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투자에 어디 정답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AI를 비롯한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버블과 함께하는 게임이고 이것이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버블이다라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버블의 끝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올라타서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 대가는 짜릿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시세를 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버블 위에 올라타서 하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트렌드는 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흐름이다. 동일한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며칠 전에 버크셔 주총에서 우리 버피동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돌릴 수 없다. 그러나 좀 무섭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럴 때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 버블의 역사 이런 책을 한 권 정도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죠? 버블이 나타나고 자본이 갔다가 버블이 꺼지고 대부분 기업이 도태하지만 철도 버블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 철도 산업이 성장했다. IT 버블이 지나고 폭락했는데 IT가 성장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버블은 실은
투자자들의 버블이란 건 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빨아들이는 네. 역할을 하지만 다른 버블에 비해서 기술 버블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순기능이 많은 편입니다. 네.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인터넷 전용선은 남았고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던 거고 그렇죠. 예. 이 버블이 있어야 그 인더스트리로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을 헛되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실은 그 뭐 벤처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정확히 계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라이코스나 야후와 같은 그런 버블이 있었기에 구글과 같은 스타트업도 돈을 빨아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는 결국은 저는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시세 자체가 모두가 행복해지기보다 지나고 나면 또 다수가 또 허탈해지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또 주식시장에 내재가 되어 있는 예.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많은 리턴을 주는 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이제 열광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시대 메가 트렌드인 AI의 흐름 또 그걸 어떻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대응할 것이냐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할 얘기 많지만 그 정도면 뭐 꽤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런 AI 트렌드와 관련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단연 반도체입니다. 네. 단연 반도체라는 말은 조금 씁쓸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 메가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약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네, 네. 하드웨어로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AI 트렌드를 반영한 부분에서의 평가는 어떠세요? 네. 저는 컨셉으로는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AI라고 하는 일종의 골드러시 판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19세기에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달려간 미국인들 생각을 해보면 네. 금광을 발견하면 부자가 됐지만 네. 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금광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확률은 낮은 투자였는데요. 네. 근데 청바지 판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청바지와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광을 발견하는 것보단 제 생각에는 당연히 기대 수익이 적지만 그것은 금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틀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반도체 자체는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골드러시 시대의 이 블루진 장사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년부터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 우리나라 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레거시 사실 반도체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것만 가지고도 돈을 잘 벌었고 네. 그렇게 보면 저는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통상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사이클로만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보면 저는 반도체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주가는 네. 수요가 아니고 공급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과정체제죠. 그 커머디티잖아요. 이게 뭐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부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가 경쟁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설비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반도체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설비 투자를 늘릴 때는 기업은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수요 전망도 보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돈이 많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온갖 반도체 대망론이 나올 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효율이 높아지고 공급이 늘어나고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큰 반대로 이제 반도체 주가는 감산한다 그럴 때가 실은 이번에도 바닥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산업의 쌀이고 수요는 거의 이것도 비과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를 결정하는 것, 손익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이런 식의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을 거치면서 과점 체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판을 바꾸는 게 이 안온한 좀 과점 체제에 뭔가 이제 도전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해피하게 몇몇 회사들이 했던 데서 혹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좀 변수인 것 같고. 다만 그 중장기적이고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순환적으로 보면 네네. 이제 좋은 사이클에 그렇죠. 이제 뭐 그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네. 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제 좋은 사이클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드러시 금광을 캐러 갈 때 네, 청바지 팔고 피터 린치가 얘기한 삽과 곡괭이 전략입니다. 금광 캐지 말고 옆에서 청바지 팔고 밥집하고 삽 곡괭이 팔고 그죠? 예컨대 이제 이것도 뭐 개념적으로 보면 이 AI라고 하는 게 전기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익성을 낼 거냐는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뭐 전기라든가 전기 저장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와 비슷한 저는 청바지에 비견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어쨌든 방송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버블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사실 그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시 엔비디아 혹은 다른 혹은 엔비디아는 사실은 봤을 때 그러면 센터장님께 엔비디아는 지금도 괜찮아?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아유, 저는 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다만 이것도 엔비디아 저는 모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이제 저의 하나의 이제 뭐 사냐 파냐의 아닌 어떤 의견인데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 50% 60% 되는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경쟁자들. 예. 그럼 이제 사실 그런 문제 제기는 엔비디아가 바닥에서 4배, 5배 올라오기 전에도 그런 인식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 팩터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주가는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니까 난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기회 손실을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인데 네. 이런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래서 꺾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PER이 50배도 비싸잖아요. 70배, 80배 계속 이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이 꺾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엔비디아류에 대해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은 지금 검증될 수 없어요.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투자는 그 사람들의 대중들의 믿음이 지속되느냐 마느냐고 이것은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이익의 기울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분기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늘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늘 비싸죠. 보기에 따라 버블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난 분기 때 엔비디아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게 비싸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되는데 한 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미스합니다. 한 분기 더 미스해요. 그러면서 장이 꺾이는 것 큰 흐름이 꺾이는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요. 뭐 한국의 화장품 주식도 당대의 성장주였잖아요. 중국 스토리. 트렌드리 역사가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꺾일 때는 어떤 멀티플의 배수, 밸류에이션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익의 기울기가 꺾일 때가 그런 주식들이 꺾이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은 약간 오해가 뭐 최근에 오르는 화장품은 아니고 과거에 옛날이죠. 예, 2015년. 아메리퍼시픽이나 네. LG생건 이런 게 뭐 폭발적으로 오를 때 그런 성장 스토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살짝만 잠깐 전기차 쪽으로 잠깐만 좀 옆길로 샜다 오면 사실은 요 AI 직전의 시장의 그 트렌드는 전기차 아니었습니까? 네. 그 테슬라가 주도했는데 그쪽에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가 커져요. 네. 전기차 산업은 소위 뭐 성장 단계에서의 약간 요 덜컹거림, 뭐 캐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차 시장, 왜 우리 국내 2차 전지가 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AI의 반도체처럼 그죠?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엔 지금의 전기차 산업을 캐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일시적 삐그덕거림인데요. 네. 뭐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잘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테슬라만 보면 캐즘이지만 그렇죠. 뭐 중국을 보면 뭔가 이 샤오미도 지금 뭐 하나 조립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가성비가 좋으니까 뭔가 이제 다른 쪽에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것 역시 길게 보면 뭐 잠깐의 소음일 수 있습니다. 크게 세상은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근데 저는 이게 앞서서 제가
이 본질적으로 투자자라고 그 성장주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버블이고 버블이 안 끼면 안 되는 거고 이 판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의 변동성도 큰데요.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버블 때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이죠. 아마존 점점 좋아져서 아주 공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건데 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야말로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 시총 1위였고 지금도 시총 1위인 정말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가 본질적으로 회사가 비즈니스가 바뀌면서 돈을 버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데 투자자들이 그 꿈을 주가에 투영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아주 훌륭한 기업이지만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주가가 6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2022년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그 정도 조정 받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고 소위 말한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21세기 초에 올드 인더스트리 주식이 막 올라갈 때 한 7년, 8년 그냥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2000년대 초에는 약해서 그 주가는 한 93%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버블을 필요악으로 안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그 쏠림이 약해졌을 때는 이제 그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예. 뭐 몇 년 사이에 10배 오른 주식 투자에 내재가 된 뭐 중요한 또 저는 속성이라고 봅니다. 예. 뭐 굳이 뭐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예. 그런 거를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된다. 예,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뭐 AI 트렌드에 대해서 할 일이 많지만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시장에서의 2분기 가능성, 전략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제 매크로 얘기 이런 걸 먼저 시작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할까요? 언제쯤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인데요. 예, 뭐 물가나 경기 요인이 있고 네. 대선 요인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경로와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언제 낮출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뭐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늦게 낮추고. 또 지금과 같은 경로로 미국 경제와 물가, 뭐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고 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금리를 많이 낮추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연간 한 6번 정도 낮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연초에 그랬죠. 예, 지금은 뭐 한 9월 정도? 네. 예, 9월 정도에 뭐 시작을 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연내 네.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주식시장 쪽에는 이 뭐 미국의 금리는 투자하는 사람, 전 세계 투자자에게 굉장히 금융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그래도 저는 좀 플러스 요인이 좀 전체적으로 많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경기나 기업이익 사이클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요. 저는 뭐 중국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굉장히 저는 뭐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순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경기 사이클이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을 과하게 했다가 중국 경제가 길게 보면 10년째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모습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요. 그 규제를 푸는 건 부동산이죠. 뭐 중국이 부동산 말고 성장할 수 있는 별다른 뭐 노하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작년, 재작년은 중국 사람들도 야, 부동산 쪽에 경제적 자원을 더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뭔가 그쪽에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 경기는 좀 뭐 반등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돈이 또 생산성이 없는 쪽에 돈이 가는 건데 근데 뭐 그러다 2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드디어 올 초에는 이제 태도를 바꿨죠. 이제 뭐 국유은행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저는 중국 경제가
일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가 한번 이런 정도의 이제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한 3분기 정도는 좀 리바운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이나 뭐 이런 쪽도 제 생각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밸류업, 네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루 아침에 될 일 아닙니다. 일본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다양하게 시장이나 관료들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은 실은 뭐 잘 안 돼도 뭐 한국이 원래 뭐 이렇게 뭐 프리미엄을 받은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잘 안 돼도 뭐 데미지는 별로 없고 좀 좋아질 포텐셜은 특히나 일본처럼 우리가 남들 안 하는 걸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또 우리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늦게 낮추는 거는 분명하게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네. 중국 경기의 리바운드, 밸류업, 또 어쨌든 미국이 금리 못 낮추는 거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좋으니까. 얘기니까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주식시장은 뭐 조금 뭐 네. 올해 뭐 찬바람 불 때까지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네. 중국의 최근에 이제 주가의 반등, 또 뭐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걸 다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 얘기를 해주셨네. 꼭 집어가지고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뷰 자체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센터지. 그러면 찬바람 불 때까지 괜찮다. 그럼 2분기가 지금이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국면인가요? 그건 뭐 그야말로 종목마다 다 다를 것 네.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좀 뭐 바닥에 좀 올라온 것 같지만 네. 실은 작년 말 대비해서 5%도 못 오른 주가이고요. 또 길게 보면 지금 주가가 2017년 말 주가입니다. 코스피가. 네. 그 이후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그 이익만 해도 1,000조 원이 넘어요. 네, 네. 예, 그런 거라 그러면 또 달리 보면 지금 주식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평가된 그런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뭐 ETF의 시장을 추종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지수가 중요할 테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 종목 선택하는 건 다 사연이 다를 테니까 네. 저는 이제 자기가 잘 알고 뭐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어쨌든 시장에 항상 주도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시대에 관통하는 주도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은 그러면 역시나 그런 트렌드를 타고 가는 거는 뭐 여전히 논란 속에서도 반도체입니까? 반도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러스도, 산업으로 플러스도 보면 있으시면 예. 그렇고 저는 중소형주라고 하는 게 뭐 한 묶음으로 잡히긴 네네. 좀 힘든데 중소형 주식들이 너무 소외가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실은 뭐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뭐 제 주위에서도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싸다고 들어갔는데 계속 그냥 그 싼 게 해결이 안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저는 그런 좀 악순환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주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때, 약간 이제 온기가 퍼질 때 주식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수가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작년에 매크로로 보면 우리 한국 경제는 다운턴이고 지금은 올해는 어쨌든 회복이니까 저는 뭐 딱히 업종으로 말씀드리긴 쉽진 않습니다만은 중소형 종목들이 이익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몇 년 동안 올라갔는데 주가는 우하향으로 빠진 종목들이 네. 꽤 많이 눈에 띄어서요. 저는 뭐 그런 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이제 바텀업으로 골라야 되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가 하면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삼성전자 중심의 이제 지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로 중소형주를 주셨는데 중소형주가 참 이게 네, 말씀하신 너무 개념을 범위가- 잡기 어려워요. 지금 뭐 네. 상장된 게 2,300개, 2,400개 중에 100개 빼고 2,300개가 중소형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말씀하실 때 중소형주 네. 하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굉장히 가벼운 거 뭐 이런 거 팍팍 튀는 거 시총 한 500억짜리 1,000억짜리 요거 오해하실 수가 근데 있거든요. 저는 저는 그런 것도 네.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어떤 사이트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통찰력이나 투자자분과 대화하면서 이제 네. 들은 건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예. 전체 상장 종목의 이익과 주가가 그려진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진 종목들이 뭐 그런 대상이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는 뭐 증권사나 제도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 저기 이거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도 좋은 정보니까. 네. i투자닷컴이라고 네, 하는 그런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결국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익과 그 다음에 주가 갭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뭐 욕심내다 보면 이제 더 끝이 없고요. 네. 큰 AI 트렌드.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한 여기서부터 30년, 100년 갈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바뀌는 거, 과거의 그런 역사적 트렌드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마무리해도 될까요?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 투자에 관한 그런 통찰, 인사이트, 딥사이트에서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깊은 이야기, 짧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깊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 내용 또 그 얘기 좀 곰씹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